있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저희 부산 택배기사의 실태와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은 윤영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윤영상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수노동정책연구소 할 때 2009년도에 사실 이 연구를 전국적 수준에서 했었어요. 지금 뒤돌아봤는데요. 이번에 토론 쓰면서 그때 뭔가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다시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다시 이슈가 되고 이러는데 꼭 과로사든 죽어야지 사회 이슈가 되는지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지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답답한 얘기들이 다시는 안 될 것인지 정말 듣고 있는 동안도 굉장히 답답해가 제가 심장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제발 노동권익센터는 너무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론문에 하고 제가 글쎄 중요한 걸 빠뜨려가지고 그 원고를 보내는 바람에 또 추가를 했는데요. 자, 제가 그때 할 때만 해도 이거 물류사람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핵과학으로. 네? 화물운송도 화물연대가 있고 한데 물류 이야기 하는데 저도 뭐 이거 보면서 맞는 것 같다. 야, 이게 일반 국민에게 제일 영향 많이 미치고 하는 거는 택배지 화물운송이 아니다. 근데 뭐 화물연대는 큰 차가 택배차들은 뭐 차가 이러면서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있었는데 뭐 여전히 물류산업의 꽃이죠. 이제 생활물류법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미국의 택배는 안 이렇잖아요. 뭐 원래도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원주민에 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한국은 너무하다. 제가 이 누구 유명한 시인의 제목을 따서 특수고용직에게 악의 꽃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뭐 말만 나오면 외형이 성장했니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노동업종이다 이렇게 말을 붙일 정도 아니냐. 제가 연구할 때는 지역 알바 업종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알바들이 하는 거다. 근데 오늘 실태에서 보듯이 이건 뭐 좀 하다가 그만두고 이럴 업종이 아니거든요. 이제 평생 하려고 해서 먹고 산다. 나도 뭐 제조업에 일하러 다니는 것처럼 택배에서 먹고 산다는데 이제 알바 업종은 아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동안에 비하면. 거기다가 이제 쿠팡이 나오면서 다른 배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플랫폼에서 뭐 대리기사니 이런 얘기 하는데 대리기사보다 훨씬 나한테 중요한 것은 택배입니다. 대리기사는 내가 뭐 1년에 몇 번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택배는 나도 1년에 엄청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하고 이제 연결이 슬슬 돼가면서 아마 플랫폼 노동의 전형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업종입니다. 어쨌든 뭐 택배업체, 대리점, 기사 이런 주체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부 이제 특히 택배 기사들이 개별화돼 가지고 굉장히 이러저러하게 택배업체나 대리점의 행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까 필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택배기사 문제에 대해서 부산 지역은 어떤가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마침 실태 조사도 하고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이 자료가 미완이기 때문에
추가나 수정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참고로 해서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어떤 실태 조사를 하든 중요한 거는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각 장별로 뭐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아까 이제 제 면접한 것들은 기사들이 바라는 사항을 이제 그 정책 과제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본인이 생각에 필자가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거로 나는 빨리 이른다고 다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총괄적인 정책 과제가 제시가 안 돼 있어서 어쨌든 뭐 실태 조사를 하든 뭘 할 거냐 하여튼 이거로 이야기가 모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좀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과제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냐, 이런 방향으로 좀 제시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 연구 용역 보고서가 좀 더 실천적인 의미를 좀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부닥치는 문제는 뭐 서울 택배나 부산 택배나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부산의 특수성이 뭐냐? 우리 부산 지역에 있으면 항상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읽으면서 좀뭐 그래도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뽑아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대리점 수수율이 높고 다시 말하면 택배기사 배송 수수율이 낮다는데 그 자료에 보면 부산만 낮은 건 아니고 뭐 대전 이남은 전반적으로 낮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뭐 부산 일자리가 없으니 택배기사 그 지역 업종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 예? 명색이 공급 초과 현상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부산 지역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원노조에 지금 뇌물 주고 들어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뇌물 사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1년치 뇌물 주고 월급 주고 들어갑니다. 예? 그 정도 받으면 부산 지역에서 예? 임금 수준에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죠. 그래서 항우노조 문제가 이제 끝이 없이 계속 그렇게 비리가 나타나는데 여전히 택배업도 지금 종사자 중심으로 보면 제 밑에 있듯이 부산 지역에 이제 그렇게 숙련이 아주 뭐 많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갖추지 않는 그런 직종으로서 장년층에게는 상대적으로는 고소득 직업이죠, 사실. 죽겠다고 하지만 뭐 짧은 시간에 하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자, 이러니 부산 지역에는 어쨌든 뭐 아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대리점 사장들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부당 노동 행위를 막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이제 설명이 계시던데 78페이지에 대리점 사장들이 사실 그동안 글쎄 이것도 확인해볼 문제긴 한데 아까 그 면접 결과를 가지고 하던데 대리점사들이 돈을 못 벌었느냐. 중소기업 사장들도 많이 법니다. 사실. 택배업체한테 대리점 뭐 수수료를 좀 작게 받는 식이겠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거 다 택배기사한테 미루면 되거든요. 하청회사 조사해본 결과는요. 현대자동차 하청회사들 사장들 돈 많이 법니다. 자기들은 납품 가격이 내려가도 충분히 벌고 밑에 하청 노동자들을 조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기사들 사이에 뭐 옛날 대리점 사장들이 뭐 고생을 많이 했고 손실을 많이 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정확한지 좀 추가 연구 이런 것들도 해서 또 봐야 되고 소문이 잘못됐다고 하면 잡아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문제는 정책 과제인데 뭐
저는 정책과제 논의를 하는 방향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특히 2009년에 했을 때 좀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좀 이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택배업의 노동 개선 과제를 이야기하는데 할 때는 주로 어렵다는 얘기 바탕으로 하소연하듯이 이런 경향이 좀 많은데, 물론 뭐 아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택배업도 많이 했고 택배 실태 조사도 했고 정책도 많이 제시된 속에서 이제 주체별로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문제 성격별로, 과제 성격별로 좀 따져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택배 개선 과제들은 더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근데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어차피 개별 노사관계에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좀 하면서 좀 더 과학적인 대안을 잘 정리해서 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죽을 때마다 뺀질식 처방만 하고 뭐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 1에 보듯이요, 사실은 뭐 해결 주체들도 다양합니다.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택배기사 스스로도 있고, 택배기사들도 사실은 노조에 가입돼 있고 하지만 안 가입돼 있는 사람들도 많고 각자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도 잘 안 되고, 택배 노조가 있어도 노조가 조합원들 의견 수렴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도 부족하니까 어떻든 무슨 대안이 나와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영구사비 같이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는 직시하고 좀 바로잡아야 될 거다. 그 다음에 택배기사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대부분은 좀 안 그런데 아주 소수가 특수한 문제로, 또는 뭐 대체로는 법은 지켜지고 있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체로는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문제는 소수자이거나 특수하거나 불법 문제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죠. 그러나 좀 더 구조적으로 다수에게 적용되는 구조적인 측면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처리를 해가야 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일단 부산시 중심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현재 법이 어떻게 규정돼 있고 좀 상세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서 하는 건데, 산재보험료, 그럼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는 거야. 앞에 다 나왔는데, 예를 들면 주석 38에 보면 택배기사들이 산재와 관련해서 대리점주들이 이 산재보험료 얼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4만 원입니다. 4만 원. 월 4만 원. 이게 지금 택배기사들이 노동부가 산재보험 내라 할 때 기준 소득을 얼마나 보고 있냐면 22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 소득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부산에 컨테이너 화물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안전운임위원회 이제 제가 위원장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소득을 얼마로 잡아주는지 아십니까? 430만 원으로 잡아줍니다. 택배는 220만 원입니다. 반밖에 안 잡아주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들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터뷰 결과에 보면 이게 부담이 크다. 그리고 사실 택배기사들이 그래서 산재보험 안 들어주니까 민간보험에 많이 들어있죠, 또 사실. 네?
그래서 야, 그거 들어있는데 뭐 하려고 떠들 거고 이런 생각하는 것도 뭐 맞는 말이고. 그래서 실제로 안 들어주는 사람이 대리점주가 하기 때문에 하여튼 부산시가 뭔가 좀 대리점주들에 대해서 뭐 보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4만 원이니까 뭐 이것도 뭐 2만 원씩 나눠 내라 지금 뭐 이런 식인데 이거 돈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좀 생각이 있고요. 뭐 다양한 복지 이런 거는 뭐 앞에 발제에서 나왔지만 뭐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겠죠. 예? 특수한 경우들, 소수에게 해당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은 뭐 노조랑 협의해서 뭐 하면 되고 문제는 이제 주된 사업장이 서브터미널인데 이쪽 시설 노동환경 개선 문제는 앞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더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 혹시 교차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79페이지 부산광역시 이제 규제를 좀 해야 될 건데요. 표준계획서는 이제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 하반부에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겁니다. 뭐 당연히 택배 노조랑 나서서 표준계획서 제대로 좀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뭐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심사지침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해서 어쨌든 강력하게 기반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야 이거 뭘 할 수 있나 진짜 뭐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만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저는 뭐 아주 좀 고민거리를 남기거든요. 부당노동행위 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하게 지방노동청하고 해가지고 처벌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부산시가 부산지방노동청하고 같이 뭘 해가지고 근로감독을 하든가 뭐 특수고용직이라고 뭐 못한다 하면 되도록 해가지고라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노조활동 자체 불이익을 많이 그리고 택배 노조가 노조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법에 있는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로 뭐 다른 잡아넣든가 뭐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CJ 대응 통문에 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CJ 대응 통문은 부산 항만시설 운영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영세이 항만분류의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부산 지역의 대표 기업입니다. 네? 하여튼 여기가 좀 선도적으로 개선해가고 다른 데가 좀 뒤따라가는 택배도 지금 솔직히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CJ가 지금 우리나라 택배 시장 점유율 50%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물어봤는데 근데 왜 안 넘기라니까 야 넘기면 뭐 너무 사회적으로 집중돼가 집중 타격 대상이 될까봐 안 한다 이러면서 49%쯤 되게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CJ에 집중해서 좀 하고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대리점 수준에서 개선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데 택배업체 원청도 당연히 개선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원청이 할 것과 대리점이 할 것 좀 잘 구분해서 요구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안전인재를 했는데 택배업이나 뭐 배달 쪽이나 그죠? 다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 배달료, 안전 수수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좀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다. 지금 안전운임제는 세계적으로 운수노조랑 이런 데가 뭐 세계적이라는 게 항상 그 강력하게 안 하는 점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전운임제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요. 택배도 화물 운송업에서 하는데 우리도 좀 하자. 강력하게 요구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산시도 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 이런 것도 좀 운영을 해서
부산시 영향력을 좀 행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고 특히 열악한 소수 특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게 좀 없는지 실태 조사 결과 평균치의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 택배기사들 문제를 좀 추려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운동은 뭐 당연히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나눠진 데 의하면 앞으로 주 탑페이지 좀 대리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청인 택배업체들을 배제하면서 갈 수는 없다. 그죠? 이건 뭐 분명한 일이죠.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적어놨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좀 더 물어봤습니다. 부산에 아까 뭐 터미널이 한 40개 있다 그랬나요? 근데 터미널 안에 대리점이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연구하는 사람도 집중해서 안 해서 그 부분 안 해서 좀 그런데 한 150개 있는데 아까 허명 박사에 하면 부산 쪽에 한 3,000명 정도 택배기사가 있다. 네? 그럼 평균 내면 한 20명 있습니다. 한 대리점에. 네? 제조업에 비유하면 중기업 수준이거든요. 네? 중기업 정도 되면 노동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야죠. 네? 무슨 5인 이하도 아니고.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예, 주시하고 합니다. 자, 끝나가죠. 어쨌든 이제는 대리점들에 대한 집중 투쟁을 해야 된다. 서울에 본사에 있는 택배업체들만 너무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히 지역 입장에서는 이 개선에 아주 요원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노동조합이 조직화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조직화 안 된 속에서 요구해서 부산시가 뭐 좀 덜어주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그렇게 효과가 있겠나. 결국은 자기들 문제, 자기 주체들이 영업회계 강력하게 해야지 누가 좀 해주는 것도 유지가 되고 더 좋아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고 대부분 사실 저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노사 간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걸 외부에서 법제도로 규정하자 이러는데 뭐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어떻고 해도 그 안에서 노사가 서로 엉망으로 하는데 굉장히 해결되기 어렵다. 자, 그래서 특히 아까 부산 지역 특수성에 의하면 대리점 사장들 상태가 뭐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의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뭔가 노조 결성을 통해서 집중 투쟁을 하는가 해서 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실 그 택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원래는 화물연대가 택배를 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직이 완전히 또 좀 바뀌고 해서 이들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택배 기사들은 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느 조직이 하든 간부들끼리 이제 그런데 어디가든지 화물연대하고 지금 택배 노조하고 좀 그래도 뭐 화물연대가 그동안 이 운송계통 차를 가지고 하는 동네에서는 경험이 많고 투쟁 경험도 많고 이러니까 좀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죠? 뭐 또 이러면서 연대 활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택배업 노동운동 방향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어떻고 이상 목표가 무엇이며 그쪽으로 가는 선에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서 요구할 것도 좀 제대로 요구하고 하나하나 성과도 거두면서 가자. 이런 취지로 화물 운송하고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제가 화물 운송 쪽에서 쭉 생각하면서 택배도 이런 문제들을 해당되나 안 되나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좀 더 나은 방식이 뭐지 이런 고민을 했던 편입니다. 뭐 시간이 없다니까 또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제는 뭐 실태조사라고 해서 나와서 그냥 뭐 바로 이렇게 하자. 아까 뭐 우리 저 시의회 의장님도 땡질식 처방만 해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땡질식 처방이 아니도록 앞으로 한 5년 정도 걸리더라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5년 뒤에는 택배 기사들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5분에 초과하셨네요. 5분 빨리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네, 저희 노동운동의 방향이라든지 혹은 이 정책에 반영시킬 때의 방향성을 전략과 전술을 좀 노동조합이나 혹은 택배나 노조 내에서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택배 노동자에 필요한 안전보건의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인임 저희 2번 건강 사무차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저도 택배노동자 때 실태조사를 몇 번 했었는데 오늘 와서 듣고 굉장히 촘촘히 접근하셨구나라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보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도 오늘 주요한 의제 중에 하나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노조가 생겼지만 지금 조합원이 7,000명 되신다고 하시는데 54,000 택배 노동자 중에서 작년까지만 크게 문제로 사망 문제,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계속 습관주시면서 과로사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투쟁을 통해서 시민사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소비자, 국민들, 학생들 모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더 이상 죽어가면서 이럴 수 없다 이런 보편적 인식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1차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일단 약간 과로가 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000명, 1,700명 정도 이렇게 투입이 물류작업에 투입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6개월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근무 시간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시간이 훌쩍 넘기고 있고 그게 이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게 우체국은 원래 주 5일이었기 때문에 우체국이 이렇게 확 줄여놓은 거지 실제 우체국을 빼면 여전히 60시간 훌쩍 넘기는 수준.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우체국 빼고 보니까 70시간 나오고 게다가 아까 선생님 교수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모두 막 100시간 이렇게 하신 노동자 집단이 한 15% 20%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그냥 다 쓰러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기가 상황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절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그리고 올해까지를 지켜보면서 2차 사회적 합의가 최근에 도출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로사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 과로사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뭐냐, 뭐가 과로냐 이런 의미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장시간 노동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과로는 아니에요. 또 하나는 굉장히 힘든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배 노동. 우리 물류센터에서 물류작업 하실 때 보면 땡볕에서 그냥 막 일하는 이런 데도 굉장히 많고 한여름 한겨울은 고온 저온에만 노출되면서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량으로 나와요. 25kg 이상이 되는 현행 규제에 따르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들어서 안 되는 게 25kg 이상인데 이걸 상습적으로 다루게 되죠. 지금 오늘 조사를 보니까 200개 정도 물량을 하루에 그러니까 200개를 다룬다는 것은 400번을 든다는 의미거든요. 3차 할 때 200개 나오고 하차 하면 또 200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600개 나와요. 600건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5kg 이상 물건을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죽음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 보면 택배 시작한 6개월 만에 체중이 20kg까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항상 너 나쁜 지역 줄 거야, 해지할 거야, 이런 점주들의 이 갑질, 그리고 고객들이 우리 엘리베이터 타시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시면 네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들고 날러, 뭐 이런 류의 갑질, 우리 쓰레기지 갖다 버려주세요, 내려가는 게 이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요인들이죠. 이게 모두 다 반영이 되면 노동시간도 중요하지만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과로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산재보상 기준에도 그렇게 딱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이번에 2차 기에서 60시간 상한이 도입된 것은 기존에 엄청났던 노동시간을 줄여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기준에 따르면 60시간 노동하면 그게 무슨 업무든 무조건 쓰러지는 산재 인정이고, 52시간을 넘으면 힘든 업무하고 있고, 육체적 강도가 세고, 더운데 추운 데서 일하고 있고, 불규칙하고, 이러면 또 무조건 승인이에요. 설사 52시간을 일하지 않더라도 이런 과중한 업무가 2개 이상 혼합된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무조건 승인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지금 앞으로의 지금 이 합의가 가지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쪽의 문제인식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건이 더 악화되는 영역 중에 하나는 노동시간은 살짝 줄어들 전망이지만, 약간씩 줄어들고 있지만 등급계 문제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부산에도 일어날 텐데 그 아파트를 못 들어가죠.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바로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하에 높이 제한이 있어서 지금 택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상 택배 차량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저상 택배 차량은 높이가 낮아서 노동자들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빼내고, 이렇게 작업, 기어 들어가서 물건을 적재하고, 이렇게 되면 허리가 아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은 사실은 또 새로운 악조건이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결국 이제 과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개선은 너무 더디게 되고 있고, 또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남는 가능성이 너무 커서 참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바꿀 거냐, 쭉 적었어요. 쭉 적었는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 다 법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앙에서 요구하고 의원실을 괴롭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냐?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택배 노사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이더들 노사를 다 불러가지고 MOU 같은 거 막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협약서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현행 합의 내지는 현행법보다 더 줄이는. 그래서 더 줄여내는 회사가 있다면 너희들한테 생활물류법에 따라서 터미널 추가로 지을 때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줄게, 지자체에서. 근데 만약에 말을 안 듣는 이렇게 되면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볼 거야, 앞으로 계속 두고 본다,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지자체에서 노사를 다 불러서 일정한 합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게 잘 따르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줄 수도 있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물류법이 제정이 작년에 됐는데, 이거는 기업한테도 되게 이로운 이점을 지방정부에서 혹은 중앙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들과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기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업만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결국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다시 피드백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되는 것이 생활민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가 아주 충실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장시간 노동과 이 특수고용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안전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이런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차 사회적 합의기구가 가합의안에 대한 약식 보고 및 해설을 권영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특별노조 부산지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차 사회적 합의 기구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합의가 어쨌든 6월 22일에 최종 합의가 됐고요. 관련돼서 이제 제일 큰 거는 분류 작업이죠. 이제 내년부터 분류 작업을 택배노동자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고, 그래서 9월 1일부터 중간 이행 목표로 한진 롯데 시대에 있는 기존 투입된 인력에 1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비용이 전부 다 이제 택배사에서 기존 택배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기구에는 170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50원은 분류용 비용이고 20원은 이제 산재 고용보험료 부담하는 비용 17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분류 작업이 내년 이제 또는 9월 1일부터 이제 분류 인력이 투입되면 원래 7시, 6시 반부터 출근하던 그 출근 시간을 9시 정도에는 출근을 해서 한 2시간 정도의 분류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불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만큼 가로사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분류 시간이라는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물량을 축소시켜서 전체 노동 시간을 줄인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산재 보험료 관련 이거는 좀 그 90쪽에 보면 좀 저희한테는 소송이 좀 좋은 건데 아까 막 산재 보험료 앞에 토론문에 나왔는데 9월 1일부터 실제로 저희 7월 1일부터 이제 산재 고용을 이제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지금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9월 1일부터 사측이 다 내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합의를 해서 이게 좀 성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7월, 8월 금액만 내면 이제 9월 1일부터는 택배사 원청과 대리점 사이에서 몇을 하든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택배 노동자는 산재 고용보험료를 이제부터 9월 1일부터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다음 표준계약서 보면 내용이 표준계약서에는 참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일방적 재개지, 일방적 구역 조정 이런 거 금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작성 중이고요. 이제 7월 초인데 7월 초에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이제 생활물류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이후로 바로 표준계약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표준계약서의 최대의 의미는
6년간 고용이 보장된다는 게 제일 큰 의미입니다. 저희는 이제껏 1년 동안 계약을 해왔어요. 그래서 1년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고용 불안에 떨어서 이제 대리점장들이 갑질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대리점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6년을 보장받게 되면서 표준계약서를 고용 안정에 이제 우리 택배 노동자가 이제 고용 안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큰 거고요. 근데 조금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에서 조금 우려하는 지점은 뭐냐면 6년간의 이제 계약 기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노동자가 여기 표준계약서에 계약을 하면 똑같은 계약서인데 수수료값만 다 비어 있을 거예요. 대리점 수수료 체계가 없다 보니까 20%라는 25%를 공제하는 대리점도 있고 20% 이제 부산은 거의 20% 정도 공제를 하는데 개인으로 있으면은 이 계속 20%를 계속 이제 공제 자항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런데 노동조합을 1년에 한 번씩 임담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수수료에 관한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노동시간 관련된데 여기서 제가 최고 아쉬운 부분이에요. 10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한 거는 환영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 60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실제로 그 물량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물량 감축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제 수수료 보전이 있어야 되는데 수수료 보전 부분이 원래 논의하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저희 주장이 좀 관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그리고 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하루에 10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도 있겠지만 분류시간 뭐 4시간, 배송시간 6시간, 집합시간 2시간 하면 12시간이에요. 12시간인데, 그러니까 분류 대리점이나 원청에서는 출근 시간이 만약 9시면 퇴근 시간이 그러면 저녁 9시라 그러면 12시간 일을 하는 건데 그 시간 안에는 상차 대기 시간, 그러니까 집합을 해서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있고, 저희가 밥 먹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이제 노동조합의 기본 논리로 인해서 노동시간이 우리는 10시간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개인적으로 계시는 택배 노동자는 대리점주가 너는 12시간을 계속 4주 동안 일을 하고 있으니 물량을 2시간 정도의 물량을 떼자 하면 그렇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저희가 이걸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에 있을 때 이걸로 인해서 구역 조정, 물량 축소와 구역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계속 알려내고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분류작업이라는 건 공짜 노동은 진짜 저는 CJ인데 CJ 같은 경우에는 5-6시간이 기본 분류작업을 했거든요. 그 작업을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부족한 점은 많지만 저희가 이제 6월 1일 날 준노회로부터 CJ 부당 노동행위 소송을 했었어요. 6월 1일 날 이제 CJ에 대한 원청이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청과의 교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원청과 이 부족한 것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좀 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따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 그 고율의 대리점 부산 지역 고율의 대리점 수수료 이걸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있겠냐라는 고민을 하여튼 저희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필수 이제 7월 27일 이후에 쓰는 표준계약서에 이제 수수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언론 사업이나 그다음에 현장 투쟁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부산시와의 시, 뭐 조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조금 있고요. 그 경기도에서는 이제 연차 지원을 3일 정도를 해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질병이 있으면 저희가 돈을 내가면서 용차를 써야 되는 구조거든요. 원래 우리가 700원을 보는데 1,500원, 2,000원까지 비싸면 2,000원까지 돈을 지불해가면서 제가 아프면 그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 조합원이 왼손을 기부수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용차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 지금 그 주사를 맞으면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통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하루 아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파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 연차를 쓸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경기도나 뭐 연차 3일 정도의 지원 방안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이런 것도 부산에서 조금 모금적인 사례를 좀 따와서 시행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 얘기가 있었는데 쉼터도 뭐 그냥 쉼터가 아니라 저희는 차를 두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이 또 택배를 하다 보면 자기 구역 근처에 그 뭘 가고 싶지 엄청나게 먼 곳은 못 가는 거거든요. 자기 배송 구역이 있으니까 근접성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쉼터를 뭐 조성할 수 있을런지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는 이제 택배 노동자의 그 수수료는 급치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에 CJ가 250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4월에 250원을 올렸는데 한 3달이 지난 결과를 보니까 150원 인상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택배 노동자의 몫은 6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택배비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이제 그 택배비에 준하는 급지별 수수료 체계가 있어요. 각 그 택배사마다 뭐 3단계면 3단계, 5단계면 5단계, 뭐 15단계면 15단계 이 정도의 급지별 체계가 있는데 그 급지별 수수료가 올라야지 저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2,500원에서 그 3,000원으로 500원이 올랐다고 해서 저희는 저희가 많은 돈을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는 택배사가 다 들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급지별 수수료가 올라야지 택배 노동자의 수수료가 올라간다. 이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이상입니다. 네,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합의안을 해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도의 변화나 혹은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예산이나 혹은 그런 제도가 개선될 수 있고 그게 현장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사실 몇 가지 좀 얘기 드리자면 시에서 지금 시범으로 4군데의 쉼터나 이 지금 말씀하신 급지에서 그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에 있는
그 실제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계를 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의 강도를 좀 절감하려고 하는 그 시범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진행을 할 때 택배 현장의 이런 그 얘기를 좀 접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시의회에서 얼마 전에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물류과가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좀 이따가 그 저희 그 권영성 지부장님하고 그 저희 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한다면 시범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비 지원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 이게 좀 협의가 된다면 시범사업이 좀 더 세밀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합의해서 시범으로 좀 잘 설계를 해서 노동건의센터에서도 좀 이런 의견이라든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원래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하신 민주노총 공공우수 사회 서비스 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부산지역 본부장님께서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안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몇 가지 좀 전달하겠습니다.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의 택배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번 분류작업 도우미를 확대해 주십시오. 2번 현장 휠소토 자동화 조치로 분류작업을 개선해주면 좋겠다. 3번 원청과 대리점 운송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 4번 택배 터미널, 물류센터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5번 현장의 복지를 개선해달라. 대기실이나 샤워실이나 생수 지급 등에 대한 요구를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론이었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으면 질문하시는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시간이 길어서 아무도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사실 이 택배 노동자들이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띵동 하면 엄마 택배 기사님 오셨어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죽은데 아침에 택배가 이렇게 와 있으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에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노동 환경이 좀 잘 개선됐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제가 지금이 시의원이라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고, 또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도 다들 고민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점을 잘 받아서 함께 노력하고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윤여선 교수님 하십시오. 저는 사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봤는데 부산 지역에 한 3,000명 정도 있다고. 그러면 아까도 그랬듯이 이제 휴게소를 만드는데 가까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화물차야 뭐 전국적 휴게소를 이용하는 거죠. 하는데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그걸 가까이 만들려면 이제 구별로 하나씩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남부 있는데 저 부산 진구 가서 휴게소 갔다 오고 이럴 수는 없잖아. 안 그래도 바쁜 분들인데. 그러면 아까 3,000명이면 16개 구잖아요, 우리 부산시가. 한 개구에 택배 기사분들이 200명 정도입니까? 200명 정도를 가지고 구별로 하나씩 만든다는 거는 시민들에게 너무 그렇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한국에 200명의 택배 기사분이 계신데 그 부분들을 위해서 또 별도의 그런 차량 대기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게 그래서 좀 묘안을 짜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제일 제가 보면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분류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민주노총 여기 공공운수 쪽에서 보면 도우미를 좀 내달라.
그래서 이제 자동화를 하자. 네? 물론 뭐 장기적으로야 도움이, 네?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뭐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동화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택배업이 그래도 IT 가장 앞장서가 하는 곳인데, 그걸 아직도 이렇게 손으로 하냐 하는 건데,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싶기도 하고요. 문제는 실제 조사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분류 인력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 여기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분류를 다 해놓으면 9시부터 나와서, 그죠? 뭐 바로 배송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럼 아침에 나와서 6시부터 9시까지만 일할 사람들을 또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솔직히 말해서. 저거 인적자원장 관리해서, 예? 아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건 쉽지만, 아침에만 짧게 일하는 사람을 구하고 하는 것도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또 하겠냐. 또 하면 많이 임금도 비싸게 줘야 되겠습니까? 수조건이니까. 그래서 자꾸 단기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어떤 정부 쪽에서 개입을 하던가 뭐 인허가 관련 사항이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물류 자동화를 좀 빨리 하도록, 여기 한 40개 터미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돈들이가 좀 하지, 그렇게 많이 벌면서. 하여튼 우리가 오히려 분류 문제는 자꾸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뭔가 좀 자동화를 좀 투자해라. 빨리 연구를 그렇게 좀 정리해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꾸 인력을 쓰자니 인력이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사가 조금 더 해라. 우리 돈 조금 더 줄게. 이러면서 질질 끌고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저 사람들은, 대리점들은 그런 시간을 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너무 소모적으로 지내지 않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거죠. 자동화 하라고 분명히 좀 이야기하자. 대한민국이 자동화 세계 1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조업에는 엄청나게 로봇 사용률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못해요. 뭐 하여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은 물류법에도 일단 근거는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 등에서 시설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권고사항이고 벌칙 조항이나 벌금 뭐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 수준에서는 작년에 12월 달에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올해 11월 달에 아마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뭐 연제구, 영도, 중구 등에서 일부 만들었다는데 연제구 등에서는 이미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만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조례안을 만드는 시의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김광호 시의원하고 예산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택배 쪽에서 이걸 만들려고 택배 노동조합 계속 이런 데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지 이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은 이게 시에서 예산을 말씀하신 자동화 이렇게 필수포트를 아무리 이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이게 그냥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저도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쉼터 같은 경우에는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라 배달 노동자라든지 혹은 오토바이 킥 배달하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1층으로 쉼터를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4개 부분의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스마트 물류과에서 물류 정책과에서 스마트 물류에 대한 이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아까 R&D 사업이나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 같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가 차원의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그 얘기인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은 결국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 한마디, 그 한마디만 더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택배 노동조합에서 중앙 차원의 정책 협의만 돌릴 것이 아니고 부산시 차원의 정책 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경로와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질문 있습니다. 몇 번 손을 들었는데 물론 좀 시간 좀 지체됐긴 했지만 질문일 수도 있고 제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거기다가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권영순 지부장이 이야기하는 쪽에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 손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가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최소한 단기적이나마 건강관을 좀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좀 단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용차를 좀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담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단기적으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좋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오늘 이제 시의회 의원님도 오셨고 하니 길게 보고 가야 될 상황은 물론 길게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예산만 좀 늘리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 예산을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 아닌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안은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은 만 18세 아동, 탈시설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500만 원과 이 친구들 2년간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가장 큰 고민이 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 사실 도시공사에서 만 18세 탈시설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바로 며칠 전에 저희가 국민주택 그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도시공사에 있는 이익배당금 40%를 그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결국 이 세입이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야 나가는 그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 18세 아동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골로 넣는 이제 그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게 도시공사가 이익배당금이 올해만 해도 한 400억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400억 중에 40%면 저희가 160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거복지에 사용할 수 있게 아예 기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결국 이런 문제들은 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의 흐름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걸 조례를 어떻게 만들 거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을 해주셨으니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아, 네.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하고 질문 하나는 있는데요. 의견으로는 사실 이 조사 내용에서 우체국 조합원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전체 작업 시간 자체가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서 좀 분류해서 좀 더 조사를 하는 게 평균적으로 낼 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들긴 했었습니다. 효율적으로도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것들은 좀 분류해서 다시 좀 가보면은 조금 더 높은 시간 자체가 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좀 열악한 환경이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쭉 하시는 과정에서 허민현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어쨌든 이 택배 업계가 여러 돈은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많이 버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잘못 보고하다 보니 너무 훅 지나가서 그게 좀 정확한 건지 매출액의 영업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미안해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신청하려는 저는 요즘에 모든 이
나오는 내용 중에서 어쨌든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하기가 조금 그나마 적합한 게 그러니까 이동 노동자, 방문 노동자 그리고 이러한 필수 노동자들이 좀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뭐 화장실 문제부터 해서 뭐 휴게 시설 뭐 그런 거 다 포괄해서 신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이 조금 이러한 노동자들을 좀 포괄해서 같이 좀 파악을 해서 좀 이 쉼터도 고려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려면 저는 각각의 분야별로 지금 지자체에서 따로따로 지금 막 논의가 되어 있고 제안을 갖고 계시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노동환자 어쨌든 이 택배 관련도 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제기되고 있거나 파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이 노동환전에 관련한 컨트롤을 좀 할 수 있는 전담의 뭐 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의원들이 좀 지지를 하셔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좋은 내용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전체를 조금 간장해서 그래서 좀 재현하는 것이 조금 구분되어져서 재현이 되고 전체를 좀 보면서 재현이 좀 되면 조금 더 이 조사 내용이 더 좀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택배사 수입 매출은요 34쪽에 넘죠. 매출액 자체가 이게 자기들 수입은 아니니까 구분을 하시는 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자기들이 실제 가져가는 금액이죠. 이게 지금 단위가 빠져 있습니다만 100만 원 단위입니다. 3조 원 매출 올리는 게 1,200억 정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CJ에서 이 정도밖에 못 올리는 거죠. 실제로 남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택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실제 이익은 더 많이 올리고 있죠. 다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택배 부분만 딱 한정해서 뽑아내는데요. 실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이 비율로 얘기를 많이 하죠. 비율로 보기에는 좀 더 낫습니다. 그 비율은 아마 올 2, 4분기를 지나가야지 자세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앞에 제가 얘기를 좀 거의 하다가 많이 시기돼 버렸는데 분류 작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을 그건 결국은 비용 부분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영업이익을 갉아먹게 되고 영업이익이 줄고 영업이익률이 또 크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CJ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우체국객과는 완전 탈락. 그 다음에 롯데 한지도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돈이 얼마 안 남는데 계속 경쟁해야 되니까 비용은 더 투입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이윤을 적게 남기는 데에서부터 이제 퇴출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 아마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큰 시장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몇 개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는 CJ하고 특성만 남는다. 정부도 결정하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지금 일본도 몇만 남았잖아. 그래서 앞으로 쿠팡 들어오는데 이거 이제 지산 듣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할 수가 있다. 미국이 특징이 있는데 택배업은 다른 제가 아까 이제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비가격 경쟁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서비스를 따로 할 게 없습니다. 택배업이라는 것은 물건 보내고 받고 하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될 게 없고 그런데 싸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 택배 기사들은 이제 수수료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수수료가 떨어지게 되고 물량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장시간 노동을 계속 더 많이 가시게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 법제도적인 접근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원적인 문제인 거죠. 택배 노동 자체가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중간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사회를 많이 변혁을 시켜서 택배 노동 쪽 혹은 노동자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해서 국회 법을 바꾸지 않는다든지 바꾸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법제도적인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노동자 활동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는 부분은 법제도적인 부분은 너무나 힘들고 남는 부분은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활동을 얼마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결국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고 이제 계속 개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싸움을 지금 끌었다 이렇게 보게 되고 제가 여기 이제 물류법도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법이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화의 이제 첫걸음 이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부분 결국은 이제 부산 지역 같은 지역에서 이러저러하게 부산시하고 싸움을 걸 때는 결국은 택배는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좀 더 많은 조합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정책 협의회를 만들고서 이러저러한 제안들을 시와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에 또 저희 택배 노동이나 혹은 저희 그 물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 현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한 주 계속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